안녕하세요. 34살의 여성입니다. 사랑이 전부인 시절이 있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 뭐든 다 할 수 있었고 뭐든 해주고 싶었을 때였죠. 순수한 마음을 이용해 먹는 못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파렴치 않은 제가 아주 시원하게 복수를 해줬거든요. 제 얘기 들으시고 시원한 기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결혼을 약속한 사람은 제가 대학 다닐 때 저희 학교 동아리 선배였어요. 제가 대학생 때 여행 동아리였는데요. 학교 축제 때면 동아리별로 주점을 운영하는데 제가 2년 휴학을 하고 복학한 3학년이었던 당시 후배들 술 팔아주려고 온 졸업한 선배 중 한 명이었죠. 저에겐 대선배였고요. 후배들에게 그 선배는 우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선배는 어린 나이에 개인 여행사를 차려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후배들 취직도 시켜주는 든든한 선배였고요. 대형 여행사도 하기 어려운 재밌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얼마나 돈을 쓸어 담던지요. 정말 멋진 선배였습니다. 그렇게 동아리 행사로 그 선배를 몇 번 마주쳤고요. 저를 좋게 봐준 선배는 저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다가 제가 26살에 졸업하고 취직을 했을 때 이제부터는 전과 다른 감정으로 만나보자고 해서 저희의 인연은 시작되었습니다. 저도 취직을 했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상황은 괜찮았는데요. 남자친구가 능력이 있다 보니 또래 친구들이 겪는 데이트가 다르더라고요. 이번 여름휴가 7월 말로 일주일 쓸 수 있다고 했지? 그럼 그 전날 반차 쓰고 바로 비행기 타자. 좋은 데로 가고 싶은데 시간이 촉박해서 하웨이 내가 예약 다 했어. 비용도 냈어. 짐만 싸서 몸만 오면 돼. 정말? 와, 빠르네. 나는 미처 생각지도 못했는데. 고마워. 그럼 부대 비용은 내가 낼게. 모든 친구들이 다 부러워했어요. 특히나 우상으로 생각하던 선배였잖아요. 여자애들 사이에서 제가 질투와 부러움의 대상이었죠. 너 이번에 제안서 통과된 거 선배가 도와줬다면서? 프레젠테이션도 도와줬고 그래서 회사에서 통과됐다고 하고. 예, 너 정말 복 받았다. 부럽다 부러워. 그러게 나도 얼마나 도움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 이번에 제안서는 이렇게 써야 하구나. 프레젠테이션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톡톡히 배웠지. 너 학교 다닐 때는 인기 없었는데 선배는 너 어디가 그렇게 마음에 드는 거래? 아니 별 뜻은 아니고 매력 포인트가 뭔지 궁금해서 우리도 한번 배워야지. 글쎄 선배가 외모를 많이 보는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예쁜 건 너네가 훨씬 예쁘긴 하지. 성격이 아닐까? 선배는 편안한 사람 좋다고 했거든. 남자친구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니 일을 처리하는 시선도 달랐었어요. 제가 회사에서 겪은 고충을 얘기하면 진정성 있게 들어주고 제 고충에 공감을 해주고 나서 해결점을 말해주는데 너무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 아니었으면 진작에 일을 그만두고 여러 번 회사를 옮겼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 해를 사귀었었고요. 제가 30이 되었을 때 비극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사업이 살짝 주춤했었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시국이 시작되면서 직격탄을 맞게 되었습니다. 엄청 애를 썼던 게 기억에 나요. 계속 여행 일정을 국내로 돌리려고 했던 것과 마진이 없더라도 회사의 명성을 계속 이어가려고 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땐 전 세계적으로 거리두기를 하고 있을 때여서 뭘 해도 안 되던 시기였죠. 회사를 유지시키기 위해 최대한 돈을 아끼려고 하더라고요. 결국 그 많던 직원들도 다 퇴사시키고 월세 때문에 사무실도 더 작은 곳으로 이전하고 그러다 코시국으로 어려워진 1년이 지나자 남자친구 혼자 일을 하고 있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요즘 많이 힘들지.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네. 많이 힘들 것 같아. 자기가 어떻게 만든 회사인지 아니까 곁에서 보는 나도 힘드네. 사실 많이 힘들어. 이번이 고비일 거야. 이번이 바닥일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도 이미 고비는 지하 20층까지 봤어. 나 다시 예전처럼 할 수 있을까? 의문도 들고 내가 이 고비들을 잘 넘길 수 있을지 걱정이 되네. 자기는 분명히 잘할 수 있을 거야. 지금까지 어떻게 버텨왔는데. 그리고 조금만 버티면 일어날 수 있을 거야. 난 그렇게 믿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다 도울게. 그래? 그럼 염치 없지만 나 한 가지 도와줄 수 있어? 아니 지금 내 재정 상태가 좋지 않잖아. 남은 돈은 회사에 다 넣었고 나 사실 집까지 팔았어. 그래서 지금 월세인데 그것마저도 보증금 빼서 회사 빚을 막아야 될 것 같아. 지금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써서 더 이상 끌어쓸 데도 없거든. 혹시 괜찮다면 내 오피스텔 빼고 네 집에서 같이 살아도 될까? 저는 20살 때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한나란시에 돌아가셨었어요. 제가 또 외동딸이라 이런 상황에 의지할 형제도 없었는데요. 장례를 다 치르고 부모님 유품도 혼자 정리했고요. 그런데 집은 정리 못하겠더라고요. 저희 집은 오래된 빌라인데요. 부동산 계약도 해본 적도 없고 괜히 했다가 돈만 날릴 것 같아서 그냥 그 집에서 계속 혼자 살고 있었어요. 다행히 자가라 집 빼줄 일 없이 살 수 있어서 다행이었죠. 남자친구는 돈을 많이 벌고 있었고 그래서 좋은 고급 오피스텔에서 살았었는데요. 그걸 팔고 월세로 살더니 이젠 그 보증금마저 빼고 저희 집에 들어와 살면 안 되냐고 물었던 거죠. 사실 저희는 오래 사귀기도 했고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어요. 그 당시 코로나라 결혼식도 올리지 못할 때라서 코로나 지나고 결혼하자고 막연히 결혼을 계획하고 있던 시기였거든요. 어차피 저희 결혼할 거고 그래서 예비 시부모님들도 저희 둘을 다 알고 계셔서 남자친구의 동거 얘기는 그렇게 당황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럼 일단 급한 불은 꺼야 하니까 오피스텔 빼고 우리 집 들어와. 그래도 우리가 같이 사는데 부모님께는 말해야 될 것 같아. 당신이 어머님 아버님께 우리 앞으로 같이 살다가 결혼할 거라고 미리 말씀드려줘. 고마워. 내가 이런 부탁해서 정말 미안해. 그리고 코시고 끝나고 바로 결혼한다고 말할게. 정말 고마워. 그렇게 저희는 시댁 부모님 허락을 받고 저희 집에서 동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오래된 연인이라 그런지 밖에서 만나면 할 것도 없고 시국이 시국이라 밖에서 만나기도 찝찝했었는데 이참에 같이 살게 된 게 저희 둘한테 여러모로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땐 부부나 다름없는 생활이 재밌기도 했고요. 오랫동안 사귀긴 했지만 동거는 또 다르더라고요. 새로운 감정이 막 들더라고요. 더 애틋해지고요. 아무튼 그땐 걱정거리도 많았지만 매일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정말 재밌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야근을 하고 집에 왔는데요. 저희 빌라가 오래돼서 집에서 큰 소리를 내면 밖에까지 다 들리기도 해요. 그리고 골목이 좁아서 이 집 저 집 무슨 일이 있으면 다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조용하게 지내야 했어요. 그런데 그날 이상하게 크게 싸우는 소리가 골목 초입까지 들렸죠. 무슨 소리일까? 어느 집에서 이런 소리를 낼까 저는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그런 소리 살벌하잖아요. 그런데요. 제 발걸음이 저희 집에 가까워져 갈수록 그 소리의 원인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집은 바로 저희 집이었어요. 심지어 예비 남편의 애먹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바쁘게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예비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정말 죄송합니다. 저 시간을 더 주면 제가 빨리 해결할게요. 오늘 확실히 말해. 매번 왜 거짓말을 하는 거야? 우리가 시간이 남아돌아서 여기 온 줄 알아? 저는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고요.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웬 깡패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2명이나요. 예비 남편은 무릎을 꿇은 채로 벌벌 떨고 있었고요. 제가 예비 남편을 가로막고 그 남자들한테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어머,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 사람한테 왜 그러세요? 그리고 남의 집에 와서 웬 횡패예요? 말로 하세요, 말로. 와이프, 결혼은 안 했던데. 그럼 여자친구? 그럼 알지 않아. 이 인간이 우리 돈 빌려가 놓고 안 갖고 있다는 거. 우리는 그 돈 받으러 온 것뿐이라고. 자기야, 자기 이 말 사실이야? 자기 혹시 사채 썼어? 솔직하게 말해. 내가 진실은 알아야 하잖아. 맞아. 내가 회사 살리고 싶은데 돈이 하도 모자라서 돈을 끌어다 썼어. 처음에는 은행권에서만 빌렸는데 그것도 안 되겠더라.
돌려막기를 하다가 재산금융권과 불법 대부업체까지 가게 되었어. 근데 금방 갚을 수 있어, 자기야. 걱정하지 마. 미치겠네. 알았어. 자기 말은 알아들었고. 저기요, 그런데요. 이렇게 찾아와서 사람 겁주고 때리는 것은 불법 채권 추심으로 고소 대상인 건 모르세요? 어디서 행패질이야.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당장 나가. 아니 인연이 지금 뚫린 입이라고 막말을 하네. 야, 너도 한 대 쳐줄까? 어? 어디서 소리를 지르고 난리야? 그때 그 남자 한 명이 저희 예비 남편한테 강목을 휘두르더라고요. 그 때문에 집안 살림도 좀 박살이 나고 예비 남편은 정말 겁에 많이 질려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더라고요. 아우 신참놈아. 아이 그러니까 내가 강목 휘두르지 말라고 했잖아. 그냥 겁줄 용도로 들고 가는 거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이거 안 듣네. 요즘은 그렇게 하면 우리도 걸려. 아, 그래? 영화에서는 이렇게 하던데. 그리고 전현만 안 봤으면 상관없는 거잖아. 에이씨 젠장. 일단 나가라고. 당신들 지금 채권 추심 시간도 아니고 어서 나가.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꺼져. 그 다음 주까지 돈 안 갚으면 다시 찾아온다고 으름장을 내고 갔어요. 정말 너무 무섭더라고요. 자기야 괜찮아? 어디 다친 데는 없어? 이게 무슨 일이야? 솔직하게 말해봐. 이번이 처음이야? 아니면 또 이런 일이 있었어? 오늘이 처음이야. 나 정말 너무 무서웠어, 자기야. 이런 거 영화에서만 봤지 이런 일은 정말 처음이야.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어쩌다가 사치까지 쓰게 된 거야 정말. 나도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예비 남편도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 사람들이 가고 나서도 몇 시간이나 겁에 질려서 정신이 쏙 나가 있더라고요. 그날 예비 남편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그동안 이렇게 힘들게 사는 줄 몰랐어. 생각해보니까 당신은 항상 힘들다는 소리를 안 했던 것 같네. 괜찮아, 걱정 마 이러는 스타일이었잖아. 그래서 나는 진짜 그런 줄로만 알았어. 지금껏 또 잘해왔으니까 나는 그럴 거라고만 생각했거든. 이렇게 무너져 있을 줄은 정말 몰랐어. 미안해. 내가 힘이 되지 못했구나. 이미 대출받을 수 있는 모든 한도는 다 받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팔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팔아도 돈이 모자랐어. 심지어 부모님께도 손을 벌렸어. 5천만 원 빚내서 주셨는데 사실 택도 없거든. 왜 이렇게 빚을 많이 지게 된 거야? 원래 잘 나갔었잖아.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자기한테 떨어지는 연봉도 꽤 많았잖아. 대체 빚이 얼마야? 자기, 내가 진 빚 금액 알면 까무러칠걸? 그래서 그건 말 못해. 사채빚만 5억이야, 5억. 그동안 많이 벌었지. 그래서 나도 금방 일어설 수 있을 줄 알았어. 그런데 그 전에 많이 벌려놓은 게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래. 고시국 이전에 계약했던 것들이 많아. 내가 다른 여행사들과는 다르게 액티비티한 것들 다 계획에 넣어서 여행을 짰잖아. 그것들 계약해 놓은 거 독점으로 계약했던 것들 모두 취소가 안 되는 상황이라 나도 어쩔 수 없이 다 가고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그랬어. 이 시기만 잘 버티면 되는데 이대로는 포기할 수 없잖아. 내가 모르는 것들이 많네. 명색에 결혼할 사이인데 무심해서 미안해. 그래도 그런 곳에서 돈 빌리면 한순간에 인생 망하는 거야. 그거 알잖아. 알지. 나도 버텨보려고 발버둥 치다가 일이 이렇게 된 거야. 미안해, 자기야. 걱정하게 해서 미안해. 정말 너무 안타까운 케이스였죠. 잘 나가다가 코시국으로 이게 무슨 날벼락이래요? 그래도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안타까웠어요. 예비 남편은 그 사람들의 행패가 큰 충격이었나 봐요. 그날부터 잠도 제대로 못 이루고 자더라도 악몽 꾸더라고요. 트라우마가 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시 온다고 했던 날이 다가올수록 벌벌 떨기도 하고 울먹거리기까지 하는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 사람을 보니까 일이 왜 이 지경까지 됐는지 정말 너무 안타까웠고요. 이 사람이 여기서 무너지면 어떡하나 걱정도 되었어요. 자기야, 그냥 폐업하자. 그래서 파산도 하고 그럼 이런 고생 안 해도 되거든. 다시 시작하면 되지. 그럴 순 없어.
내가 어떻게 이뤄낸 사업인데. 내가 맨손으로 이뤄낸 내 자식과도 같은 회사야. 절대 그럴 수 없어. 그게 뭐라고. 다시 시작하면 되지. 정말 답답하다. 그럼 이건 그동안 내가 모은 돈이고 나머지는 대출 받아서 줄게. 일단 급한 거부터 해결해야지. 정말 너무 고마워. 내가 자기한테 미안해서 그동안 돈 빌려달라고 말도 못했는데 정말 고마워. 자기가 그걸 알아줬구나. 내가 이 돈은 꼭 갚을게. 그래서 예비 남편을 위해 대출을 받아주기로 했어요. 어차피 저희는 부부나 다름없으니까 이 정도는 부부 사이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직장인 대출로 은행에서 대출을 최대한 받아서 예비 남편에게 돈을 줬습니다. 제일 걱정되었던 부분이 사채업자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돈부터 갚아야지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대출을 받아 돈을 줬습니다. 사채 돈을 갚고 나서 예비 시부모님께서 전화가 왔었어요. 아이고, 아가, 너무 고맙다. 그렇게 큰 돈을 주다니 고마워. 우리 아들도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네 시아버지는 너무 미안해서 훌쩍거리기도 했어. 어머님, 아니에요. 저희 결혼한 거나 다름없는데 부부 사이에 이럴 수도 있죠. 협심해야지 잘 살죠.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내가 우리 아들한테 돈 생기면 네 돈부터 갚으라고 해놨어. 아이고, 이거 너무 고마워서 어쩌니. 내가 이 은혜는 절대로 잊지 않을게. 그리고 내가 단단히 일러뒀어. 절대로 사채는 쓰지 말라고. 어머님, 감사합니다. 제 돈은 이자만 나가게 해서 몇 년 뒤에 갚아도 상관없어요. 저 사람이 회사를 놓지 못하네요. 그만큼 애정이 깊나 봐요. 제가 옆에서 잘 내조하고 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게 할 테니까 걱정 많이 하지 마세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부터 예비 남편은 닥치는 대로 일을 했어요. 기지를 활용해 인터넷 마케팅을 부업으로 했고요. 큰 돈은 아니지만 차근히 빚을 갚아 나갔죠. 그때는 예비 남편이 생활비를 못 주니까 제 월급으로 모든 걸 충당했어요. 생활비 빼고 남은 돈은 예비 남편이 빨리 재개를 하기 원해서 다달이 돈도 줬죠. 그 돈으로 빚을 갚아 나갔고요. 그러다 코시국도 조금씩 풀렸고 다시 사람들이 여행을 할 수 있게 되자 예비 남편의 회사도 다시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어쩔 수 없이 퇴사시켰던 직원들을 다시 불러 모았고요. 공격적인 마케팅과 꼼꼼하고 깔끔한 일 처리로 그 사람의 여행사는 많은 사람들이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빚은 좀 있었는데요. 예비 남편은 전보다 일이 잘 되자 표정부터가 달라지더라고요. 눈은 항상 충혈되어 있는데 입은 웃고 있죠. 기분도 좋죠. 능력을 인정받고 돈도 많이 벌게 되었으니까요. 요즘 좋아 보인다. 눈코 뜰 새 없이 일 때문에 바빠 보이긴 하지만 당신 정말 좋아 보여. 덩달아 나도 행복해. 요즘 정말 바빠. 이대로 가면 금방 빚 다 갚을 것 같아. 요즘 투자도 많이 받고 그 덕에 고객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많으니까 더 잘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일이 많어. 집이 좀만 가까웠으면 좋겠어. 회사에서 여기까지 좀 멀잖아. 그래? 회사 다시 이전하면 숙직실 있다고 하지 않았어? 가끔 너무 늦는다 싶으면 거기서 자고 와. 나는 괜찮아. 그래도 돼? 다른 집 사람들은 절대 안 된다고 하는데 당신은 나 정말 많이 믿는구나. 고마워. 정말 늦고 피곤할 땐 졸음운전보단 나은 것 같아. 난 열린 사람이야. 완전 오픈마인드. 당신이 딴짓이나 하겠어? 그건 그래. 내가 절대로 딴짓할 사람은 아니지. 그럼 가끔 정말 피곤할 땐 자고 올게. 물 들어올 때 노저어야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회사에 빚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빨리 털어내길 바랐었어요. 그래서 예비 남편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그러라고 했던 거죠. 그날부터 새벽 2시에 일이 끝났다고 자고 간다고 할 때가 종종 있었고요. 어떨 때는 3, 4일 못 들어온 날도 있었어요. 고객들이 늘어나기도 하고 새로운 기획도 해야 하는데 투자자한테 업무 보고하는 것도 늘어났다나 뭐라나. 아무튼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일한 결과 빚만 있던 회사는 그 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 흑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오늘로써 우리 회사 모든 빚 정리됐어.
이제 흑자야, 흑자. 이렇게 만들기까지 정말 힘들었는데 당신도 고생했어. 정말? 와, 너무 축하해. 이런 날이 오는구나. 빚이 산 덤이라 그거 다 언제 갚아 했는데 마음고생한 보람이 있네. 그때 포기하지 않고 잘 버틴 게 신의 한 수다. 고생했어. 그럼 우리 이제 결혼하는 건가? 결혼식? 나는 결혼 빨리 하고 싶었는데 이제 흑자 전환이고 벌어놓은 게 아직 없으니까 조금만 더 있다가 하는 게 어때? 집도 좋은 데서 시작하고 싶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결혼식 올려야지. 이대로는 남들처럼 해야 하는데 그건 내 자존심상 허락할 수가 없어. 그래? 뭐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 같이 사는 거 다 아는데 우리가 결혼한 거나 다름없으니까 언제 하든 사실 상관은 없어. 내가 고생한 만큼 자기 호강시켜주고 싶어서 그래.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아줘. 정말로 근사하게 호텔 결혼식 딱 하게 해줄게. 그래서 그때는 막연히 1년만 더 기다리면 되려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렇게 정상 궤도에 올라오기까지 얼마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도 시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같이 살았고 지금 부부나 마찬가지인데 결혼식은 언제 하든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1년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런데요, 저희가 풀어야 할 숙제가 한 가지 더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예비 남편한테 사채빚 갚으라고 줬던 은행빚 있잖아요. 그걸 그때까지도 이자만 갚고 있었는데요. 더 이상 만기 연장이 되지 않아 이젠 다달이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 나가야 한다고 안내문이 온 거예요. 그 당시 제 집은 고금리인 예비 남편의 사채빚과 다르게 1금융권에서 빌린 거라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나중에 갚으려고 후순위로 놔뒀었는데요. 그동안 제 빚은 이자만 내고 있었고요. 다달이 나가는 이자도 얼마 되지 않아서 잊고 지냈었죠. 이제는 살림이 넉넉해졌으니까 예비 남편이 이 정도는 금방 해결할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했거든요. 이 부분은 해결해야 할 것 같아서 예비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기야, 은행에서 안내문이 왔는데 그때 내가 전에 자기 사채빚 갚으라고 줬던 은행빚 있잖아. 그거 이제 이자만 내는 거 연장 안 된다고 원금도 갚으래. 이제 이거 갚을까? 그래, 뭐 갚으면 되지. 그걸 왜 나한테 말해 근데? 당신 명의로 받은 빚이잖아. 당신이 갚으면 되잖아. 무슨 소리야. 나중에 일이 잘 풀리면 갚아준다고 했잖아. 왜 갑자기 딴소리야? 이거 부부 공동의 빚이지. 뭐라고? 부부 공동의 빚? 우리가 언제 결혼을 했어? 부부 같은 사이지만 우린 부부가 아니야. 정식으로 말하자면. 네가 좀 뭘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난 당신 빚 갚아줄 의무 없어. 당신도 내 빚 안 갚았잖아. 뭐라고? 내가 그동안 당신 빚 갚아줬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내가 빚내서 갚아준 거잖아. 무슨 빚을 갚아줘. 당신은 그냥 나한테 돈을 준 거지. 내 빚을 직접적으로 갚아준 건 아니잖아. 와, 왜 그래 갑자기? 내 월급으로 생활비 했고 내가 그동안 모았던 돈이랑 은행비 받아서 줬던 돈으로 당신 사채빚 갚았잖아. 내가 다달이 50만 원씩 따로 주면서 너 줬잖아. 너 필요한 데 쓰라고. 그게 같이 갚은 게 아니면 뭔데? 그럼 내가 갚아준 거지 뭐야? 그건 네가 그냥 준 거지. 뭔 소리야. 내가 언제 주라고 했어? 네가 돈 쥐어주고선 왜 그러냐? 네 입으로 그랬잖아. 부담 갖지 말고 그냥 내가 안쓰러워서 주는 돈이라고. 빌려준 돈이 아니라 그냥 준 돈이잖아. 그건 내가 너 면세워주려고 그런 거지. 당연히 그 돈이 빚 갚으라고 준 거고 그 돈으로 실제로 빚 갚았잖아. 그래서 사채업자들이 그 다음부터 안 왔고. 와, 진짜 말이 안 통한다. 자기가 그냥 줘놓고선 갑자기 빌려줬다고 말하는 건 뭐야? 나 이런 거 진짜 싫어해. 그리고 뭐 50만 원이 어쩌고 저쩌고 생활비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나 쪼잔하게 구는 사람들 진짜 싫어해. 알잖아. 이러지 마. 정 떨어져. 쪼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건 사기지. 여기 내 집이고 내 돈으로 그동안 먹여 살려주니까 1억이야? 너 지금 고작 이런 죄 가지고 유세 떠냐? 아이고, 그래 나갈게. 이래서 가난하고 고아년이랑은 엮이면 안 되는 거였어. 내가 아주 큰 교훈을 얻었네. 어디서 빌붙으려고
역겹다. 너 앞으로 전화하지 마. 그렇게 그 인간은 저한테 질러놓고 짐 싸서 나갔어요. 전화를 해도 안 받더라고요. 제가 그날 너무 억울해서 예비 시부모한테 전화해서 하소연을 했어요. 그런데 어머님도 똑같은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예, 엄밀히 따지면 그건 네 빚이지. 언제 우리 아들이 네 빚 갚아줘야 한다고 각서라도 썼니? 증거 있냐고. 증거요? 그러네요. 제가 돈도 현금으로 줘서 증거도 없네요. 그래서 그러는군요. 어머님까지 이러실 줄 몰랐어요. 어머, 얘, 너 이상한 말 할 거면 니만 끊자. 니 전화 받으니까 머리가 어지럽네. 아우, 이만 끊는다. 둘이 알아서 잘 해결해. 예비 남편이 뭐라고 했는진 모르겠지만 예비 시어머니도 태도를 돌변했어요. 그렇게 저한테 고맙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러기가 있나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났지만 어찌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전 예비 남편에게 비참하게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저는 나름 잘 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대학 동창들로부터 전 예비 남편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이런 말 할까 말까 망설였어. 그 선배, 너랑 헤어지고 얼마 안 있다가 다른 여자 만나서 이제 결혼할 거라고 하는 거야. 뭐라고? 결혼? 나랑 헤어진 지 1년밖에 안 지났는데. 와, 대단하다. 나는 다 잊었나 보네. 나는 그 새끼 때문에 아직도 허덕이면서 사는데. 너한테 한 거 보면 정말 미운데, 또 우리한테는 잘해주셔서 결혼식 갈까 말까 고민이야.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해. 나는 뭐 별 상관없어. 근데 그 인간에 대해서 말해주고 싶네. 아주 비열하고 치졸하고 여자 이용해 먹는 더러운 인간이라는 걸. 그러면 안 되는데 좀 열이 받더라고요. 제 인생은 빚 갚는 삶으로 만들어 놓고 그 인간은 잘 살고 있다니 너무 억울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 상대 여자는 어떤 사람일까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간 SNS에 들어가 보니 정말 화려하게 살더라고요. 여자 쪽도 재력이 되는지 여행도 많이 다니고 좋은 선물도 많이 주고받고 헛웃음이 났습니다. 너무 기분이 별로였어요. 아니, 더럽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제 인생 잘 살아야 하니까 마인드 컨트롤하면서 잘 지냈어요. 그러다 제가 회사 일로 한 연회장에 가야 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랑 우호적으로 상부상조하는 회사가 있는데 30주년 연회를 열었기 때문에 제가 담당자라 가게 되었습니다. 행사는 그 회사 사내에서 열렸고요. 그 회사도 30주년인 만큼 가족부터 해서 아는 사람들 다 불러 아주 크게 행사를 열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거기서 전 예비 남편을 만난 게 아니겠어요. 그 인간도 절 보고 놀라더라고요. 그러더니 절 행사장 구석진 곳으로 데려가 기분 나쁘게 툭툭 치면서 말을 걸더라고요. 너 여기 웬일이냐? 혹시 뭐 나보러 왔어? 미친 거 아니야?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 우리 장인들 분 회사야. 너 설마 내 정보 뒷조사로 알아내서 일부러 깽판 치러 왔냐? 뭐 복수하려고? 저번에도 우리 회사 직원한테 버림받은 여자가 와서 난리 쳤던데 뭐 너도 나한테 버림받은 것 때문에 앙심 붙고 왔냐? 너 스토커야 뭐야? 아, 여기가 너네 장인 되실 분이 하는 회사야? 와, 그건 몰랐네. 그런데 어떻게 여자 하나 잘 물었다 너? 나 하나도 모르고 왔는데? 너 장인 될 사람은 어디 계실까? 아씨, 입이 근질근질하네. 그 여자도 알아? 너 쓰레기인 거 아냐고. 야, 너 나한테 미련이냐? 내가 너 싫은 이유 잘 설명한 것 같은데 알아듣게. 나 포기하라고 알아듣게 잘 얘기한 것 같은데 아직도 나 못 잊었냐고. 지금 1년 지났어, 1년. 하여간 여자들이란 족속이란 아주 사랑이 전부지. 미쳤네. 야, 너 같은 새끼를 누가 좋아해. 왕자병에 도끼병까지. 참으로 가지가지다. 어디 보자. 회장님이 어디 계실까? 야야, 너 입만 뻥끗해봐. 너 그거 명예훼손이야. 그런 짓 하면 손목에 은팔찌 낀다. 처벌받는다고. 처벌받으면 벌금 낼 돈이나 있냐? 빚도 많을 텐데. 돈도 없는 년이 어딜 건방지게. 너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당장 꺼져. 당장 꺼지라고. 왜 이래? 저리 꺼져. 너나 꺼져. 나는 할 일 있어.
병신 같은 새끼가 오랜만에 만나서 시비나 걸고 앉아있네. 아유, 내 정말 흑역사다 너는. 저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기분이 나빠 저도 받아치고 있던 상황이었고요. 더러운 거 본 것 마냥 눈빛으로 쏘아봤더니 그 인간이 화가 났나 봐요. 아이, 어디 천한년이 눈가를 왜 그딴 식으로 떠. 야, 뭐? 흑역사? 이 정신 나간 년이 한 대 맞으려고? 야, 나 여자도 때릴 수 있거든? 이런 말을 하면서 저를 때리려는 신용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 쓰레기죠. 그런데요, 제가 저 스스로도 지킬 수 있는 사람이긴 한데 이때 수십 명의 경호원들이 나타나 일사불란하게 저를 보호하며 애워쌌습니다. 아하, 이 사람 이게 무슨 일이십니까? 여기서 폭력을 휘두르시면 안 됩니다. 특히 우리 부대표님한테는 더더욱 안 됩니다. 저의 전 예비 남편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경호원들의 행동에 놀라기도 했고요. 경호원들이 말하는 제 호칭에 대해서도 놀란 눈치였어요. 뭐? 파, 부대표님, 그게 무슨 말이야? 뭔 개소리냐고? 아니, 얘를 부르는 거 아니죠? 얘가 무슨 부대표야? 그 인간이 그렇게 말하고 제 경호원 얼굴을 본 순간 그 인간은 낯빛이 하얘지고 갑자기 벌벌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전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전 예비 남편이 이렇게 벌벌 떠는 이유는 그가 본 한 경호원 때문인데요. 예전에 기억나시죠? 그 인간이 빚쟁이들한테 시달렸던 거요. 그날 그 인간을 가로막고 저에게 부대표님 건들지 말라고 했던 경호원이 바로 그 당시 저희 집에 와서 강목을 휘둘렀던 깡패놈이었기 때문입니다. 전 예비 남편 아직도 그때 그 일이 트라우마로 있는지 경호원 얼굴만 봐도 겁을 먹더라고요. 그 모습이 우스꽝스러워서 조금 웃었지만 여러분,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하시죠? 제가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래요. 저는 원래 경호학과를 나와 경호업체에 일을 하고 있었어요. 엄마의 동생인 삼촌이 경호업체를 운영했기 때문에 저의 첫 직장은 그리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남자친구였던 전 예비 남편 덕에 제안서도 프레젠테이션도 인정받아 제 능력을 어필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제 일을 전 예비 남편이 싫어했어요. 자기 혹시 직업 바꿀 생각 없어? 물론 지금까지 쌓아온 커리어가 아깝긴 하지만 나는 당신이 좀 안정적인 일을 했으면 좋겠어. 경호 업무는 다칠 확률이 크기 때문에 일도 위험하고 어차피 삼촌분 회사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 회사를 물려받는 것도 아니잖아. 나중에 우리 결혼하고 아기도 낳을 텐데 애 엄마가 하기엔 별로인 직업 같아. 그냥 얌전히 앉아서 하는 일을 구해보는 게 어때? 자기 문서 처리 능력 좋아서 금방 구할 것 같은데. 그래? 나는 내 일 좋거든. 사실 한 군데 앉아서 일하는 것보단 훨씬 내 적성에 맞아. 그런데 자기가 조언해주니까 한번 알아내 볼게. 이런 이유로 사랑이 전부였던 저는 그 인간과 헤어지기 전에 사무 업무를 보는 직종으로 직업을 바꿨었습니다. 삼촌이 많이 아쉬워했어요. 제가 그만둔다니까 여러 번 저를 설득했죠. 너 빠지면 그 큰 구멍은 어떻게 메꿔? 너만한 인재를 어디서 구하냐? 그만두지 말고 잠깐 쉬었다 오는 게 어때? 아니 삼촌, 일시적인 기분이 아니야. 나랑 결혼할 사람 알지? 그 사람이 나 다칠 것 같다고 불안해해. 그 사람 걱정시키게 하고 싶지 않아. 그렇게 경호 일은 그만두고 일반 회사 들어가서 사무 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그 인간이랑 헤어졌잖아요. 그 모든 스토리를 삼촌을 붙잡고 울었어요. 저에게 삼촌은 제일 믿을 만한 어른이거든요. 삼촌, 나 너무 억울해. 그 새끼 힘들다고 내가 우리 집에서 같이 살게 해주고 빚져서 사채업자들한테 시달려서 내 빚내서 빚 갚아줬는데 아니 그 인간이 그 돈 그냥 자기 준 거 아니냐면서 모른 척하는 거야. 내 졸지에 어마어마한 빚이 생겼고 그 인간 떠나보내면서 나보고 부모 없는 년이라고 무시까지 하더라. 나 너무 이용만 당한 것 같아 삼촌. 혼자서 세상 살아가는 게 무서워. 뭐라고? 그 새끼가 항마 아유 삼촌이 가서 혼내줄까? 어? 어디 우리 귀한 조카한테 그런 새끼가 몹쓸 짓을 했어. 내가 아주 이 새끼 가만 안 둬.
삼촌이 사람을 해할 사람은 아니라 그런 삼촌의 말도 참 위로가 되었어요. 그날 술 왕창 마시고 많이 울었는데 다음 날 술 깨니깐 삼촌이 저에게 솔깃한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어제 네 얘기 듣고 속상해서 한숨도 못 잤어 이거사. 그걸 왜 혼자 감당하고 있었어? 아니 삼촌한테라도 말했으면 내가 혼이라도 내줬을 거 아니냐? 삼촌, 내가 어제는 너무 속상한 마음에 삼촌한테 별별 말을 다 했던 것 같은데 나 이제 괜찮아요. 죄송해요. 걱정하게 해서. 아니야. 나한테는 걱정하게 해도 돼. 아이 우리가 남이야. 너는 내 자식이나 다름이 없어. 얼마나 속상했어. 그런 자식 있고 너 잘 사는 게 최고의 복수인 거 알지? 그럼요. 그건 알죠. 저 앞으로 진짜 잘 살 거예요. 두고 봐요. 저 그딴 새끼 신경 쓰고 살지 않을 거예요. 그래. 그런 마음가짐 참 좋다. 그래서 말인데 내 경호업체 너가 물려받는 게 어떠냐? 나는 너를 잘 키워서 이 회사 물려주고 싶은데 다시 회사로 돌아오면 안 되냐? 오빠들은 안 한대요? 오빠들 안 주고 저한테 준다고요? 왜요, 삼촌? 작은 오빠는 이쪽 일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의아해서 물었어요. 삼촌에게는 자식이 둘이나 있어요. 첫째 사촌 오빠는 공부를 잘해서 애초에 미국에서 개발자로 일하고 있었고요. 둘째 사촌 오빠가 경호원 일을 하고 있어서 삼촌 회사 물려받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어른들의 이기심이 나옵니다. 아무리 저에게는 좋은 삼촌이라도 자식들한테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삼촌은 원래 자신의 일을 정말 좋아하고요. 자식들도 자신의 일을 물려받길 원했어요. 삼촌이 특출난 경호원인데 자식을 자기만큼, 아니 자기보다 더 잘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자신만만했거든요. 그런데 첫째 오빠는 워낙 공부를 잘하니까 계속 공부하라고 했고, 둘째 사촌 오빠는 사실 미술을 진짜 잘했어요. 외숙모가 그림을 잘 그렸다고 해요. 그런데 그 당시 남자가 미술하면 밥벌이 못한다고 생각해서 삼촌은 미술을 전공하겠다는 둘째 오빠의 진로를 막았고요. 자식 중 한 놈이라도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가지게 하고 싶어서 억지로 운동을 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둘째 사촌 오빠는 경호원 일을 하게 되었는데 꾸준히 그림을 그려왔고 어느 날 웹툰 공모전에 응모를 했는데 그게 당선이 되어서 경호원 일을 때려치우겠다고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집안에 뒤집어졌대요. 삼촌이 너 여기 안 물려받을 거냐고. 둘째 사촌 오빠 왈 안 물려줘도 된다. 대신 자기 하고 싶은 일 방해하지 말라고 한 거죠. 둘째 사촌 오빠의 확고한 통보에 삼촌도 어찌할 수가 없던 것입니다. 그나마 조카인 제가 운동을 정말 좋아하고 저는 사실 삼촌을 보고 꿈을 키워온 케이스예요. 삼촌도 어렸을 때부터 제가 남자였다면 이 바닥에서 꽤나 이름 날렸을 거라고 아쉬워했었어요. 제가 그날 파혼하고 힘들다고 징징대자 삼촌은 저를 후계자로 키워보는 게 어떨까 싶었대요. 삼촌도 이제 칠순이 다 돼가는데 일하시기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그런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비 남편이었던 놈과 헤어지고 그 1년 동안 저는 삼촌의 경호회사로 들어갔고요. 부대표의 직함을 받고 본격적인 경영 수업과 인수인계를 받게 되었죠. 그런데 제가 다시 돌아가기까지 시간이 흘렀잖아요. 다시 돌아간 삼촌의 회사에 낯익은 얼굴이 보였는데요. 그때 전 예비 남편한테 강목 휘둘렀던 깡패놈이었던 거예요. 뭐지? 나 너 아는 것 같은데. 너 맞지? 우리 집에 와서 내 예비 남편한테 행패 부린 놈. 네가 여기 왜 있냐? 부대표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뵙네요. 아이 저 이제 손 씻었습니다. 갱생했어요. 이제 남 해치는 짓 안 하고 남을 구하는 일 하려고요. 아이고, 그래? 그래, 잘 생각했네. 그런 일은 하는 게 아니지. 그런데 영 미덥진 못하지만 어디 지켜볼게. 너 일은 잘하게 생겼다. 그런데 얘가 진짜 성실하게 일을 하더라고요. 삼촌이 말하는 키우고 싶은 제자라는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걔가 딱 그래요. 게다가 무슨 일이 있었는진 모르겠지만 딱 마음 잡고 일을 알려주는 대로 잘하니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지켜보고 있었죠. 제가 삼촌 회사에 돌아와서 맡은 업무는 삼촌이 좋은 관계를 이어온 고객들을 제가 넘겨받고 관리하는 업무였어요.
삼촌은 차근히 저에게 인수인계를 해주고 있었는데 그날도 그 회사 30주년 행사도 저희 경호팀들이 경호해주기 위해서 왔던 겁니다. 삼촌은 오랜 고객들한테는 일부러 대표인 본인이 인사드리러 찾아뵙기도 하고 친한 고객들 쪽에서는 저희 삼촌한테 직접 경호를 부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날 그 회사 회장님과는 회사의 연형만큼 오랜 인연이 있었고 우리 삼촌과 회장님이 절친처럼 지냈어요. 두 분이 나이대가 비슷해서 그런지 취미도 같고 입맛도 맞고 그래서 친해지셨다고 해요. 부대표인 저는 그런 이유로 이미 회장님과 안면을 터놨었어요. 삼촌이 저한테 자신의 회사를 물려주려고 했으니 자신이 맡은 부분을 순차적으로 나한테 넘기고 있었고요. 삼촌은 자신과 일로 만난 회장님이라고 소개하며 인수인계를 해줬고 그 회사 내에 크고 작은 행사가 있을 때면 삼촌이 회장님께 직접 저를 소개를 해주면서 회장님과 인연을 맺게 되었어요. 그리고 회장님이 어느 날 행사장에서 그러셨어요. 부대표, 매번 우리 회사 행사 때마다 일을 잘 해줘서 정말 고마워. 내 딸이 곧 결혼하는데 결혼식 때도 경호를 부탁해도 될까? 그럼요, 회장님. 저는 회장님 일이라면 마다하지 않습니다. 불러만 주시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세상에 그분 딸이랑 내 전 예비 남편이랑 결혼할 줄이야. 세상 진짜 좁다고 느꼈어요. 그전에도 회장님이 의뢰하신 행사를 진행하기 했지만 그때는 30주년 행사처럼 큰 행사는 아니다 보니 친지들까지 참석할 일은 없잖아요. 반면에 30주년 행사면 엄청 큰 행사다 보니 당연히 회장님 가족들도 참석할 테고요. 그래서 예비 사위인 저의 전 예비 남편도 참석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전 깡패였던 경호원이 우리 부대표님한테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 지르며 인상 한번 확 구겨주고 손 한번 쓱 올려주니깐 그 인간은 그때의 트라우마가 떠올랐는지 벌벌 떨며 바지에 오줌을 지려버렸지 뭐예요. 그리고 주저앉더라고요. 겁에 잔뜩 질린 표정으로 몸을 웅크리고 말이에요. 전 너무 웃겼어요. 별것 하지도 않았는데 너무 심하게 졸아서요. 소란스럽자 사람들 이목이 집중되었고 그 회사 회장님도 제 쪽으로 가까이 왔어요. 자신의 사위 될 사람이 경호원들한테 둘러싸여 소변도 지리고 겁에 질린 채로 주저앉아 웅크리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싶으신 거죠. 아니, 이게 다 무슨 일인가?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 괴롭히는 건가? 이게 무슨 상황인지 설명해봐, 부대표. 회장님, 본의 아니게 소란을 피워 죄송합니다. 사실 저희가 뭐 한 건 없고요. 이 인간이 사실 제 그 쓰레기 같던 전 예비 남편입니다. 이 쓰레기 자식을 오늘 여기서 우연히 만났는데 저한테 해코지하려고 하니까 저희 경호원 직원들이 저를 도와주려고 모인 겁니다. 회장님도 알아요. 제 과거를요. 일로 만난 사이인데 제 과거를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전 예비 남편과 파혼하고 삼촌한테 힘들다고 하소연한 적이 있잖아요. 삼촌이 이걸 그 당시에도 친하게 지낸 회장님한테 말한 거예요. 저는 삼촌이 회장님한테 제 과거를 말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요. 회장님과 2번 정도 일을 진행할 때 점심 식사를 하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삼촌도 있었는데요. 다 같이 식사를 하면서 사는 얘기를 하다가 따님 결혼 얘기하다가 회장님이 저한테 말 실수를 하신 거예요. 참, 부대표는 결혼할 생각이 있나? 아직 파혼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으려나. 힘든 일 겪었을 텐데 그만큼 회복이 쉽지 않지. 아이고, 이런 말 미안하네. 내가 큰 실수를 했구먼. 회장님도 아차 싶었던 거죠. 옆에 있던 삼촌도 당황했지만 저는 이미 눈치챘죠. 삼촌이 제 얘기를 회장님한테 했다는 걸요. 제가 나중에 삼촌한테 추궁하니깐 회장님한테 제 과거를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네 얘기를 한 건 미안해. 그런데 나는 나쁜 의도가 아니라 그만큼 순진하고 착한 아이니 잘 봐달라고 한 거다. 내가 너 의리파라고 옆에 두면 절대 손해는 안 볼 거라고 네 칭찬만 했다 이놈아. 진짜야. 삼촌, 남의 흑역사를 아무데나 말하고 다니면 어떡해. 재밌냐? 내 파혼이 재밌어? 나 정말 실망이야 삼촌.
가뜩이나 대학교 동창 애들도 다 내 얘기를 알아서 속이 시끄러워 죽겠는데 삼촌까지 보태야겠어? 에이 왜 이래. 회장님이 어디 가서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입단속은 잘할게. 에이 삼촌 입단속이나 잘해. 아무튼 비밀이 없어. 내가 삼촌한테 말한 잘못이지 내가. 저희 삼촌 다 좋은데 입이 싸요. 그땐 무척 창피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런 식으로 도움이 되었네요. 회장님은 바지에 질질 오줌까지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 그 인간을 보고 제 얘기가 기억에 나신 거죠. 아이 기억나네. 그때 그 어마어마한 쓰레기가 이 자식이라고. 안 그래도 사람을 시켜 자네 뒷조사를 시키고 있던 차였는데 이런 과거가 있을 줄은 몰랐네. 이 사람 뒷조사요? 왜요, 회장님? 이 사람에 대해서 무슨 안 좋은 소문이 돌았어요? 아님 수상한 부분이라도 있었나요? 알고 보니 회장님은 전예비 남편의 투자자였는데 자신의 딸과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 더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해요. 그 사람 회사 지분 중 50%가 회장님 자금이고요. 나머지는 대출인데요. 하지만 회장님 그래도 이 정도까지 회사를 키워오신 분인데 절대 조건 없이 퍼주는 분은 아니에요. 투자금 줄 때 썼던 계약서가 있는데 회장님 측에서 투자한 원금 회수를 원할 때는 언제든지 상환해야 한다는 내용을 넣었고 이익을 낼 경우 다달이 이익금 중 몇 프로는 보내라는 조항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한 번도 다달이 준 금액이 없었고요. 오히려 회장님의 예비 사위라는 것을 이용해서 을의 위치에 있는 업체들에게 횡포를 부렸다고 하고 이익금도 주지 않기 때문에 뭔가 이상해서 조용히 뒷조사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 절버린 쓰레기라는 사실까지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 나는 뭔가 마음속에 걸리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회장님이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전부터 투자자였다고 하면 한참 전에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언제 회장님이 내 전 예비 남편을 알게 되었는지 또 내 전 예비 남편이 언제 따님을 알게 되었는지 여쭤봤죠. 그런데 회장님, 뭔가 이상하네요. 투자금을 주신 시점이요. 저도 그 사실을 듣긴 한 것 같거든요. 제가 이 인간이랑 살고 있을 때요. 혹시 몇 년도인가요? 그때가 코시국이 거의 끝나갈 때쯤이었지. 그때 내가 먼저 투자를 하고 얼마 안 있다가 우리 딸이랑 만나게 되었는데 맞는가? 회장님이 그 인간한테 시기를 확인하자 그 인간은 그나마 들고 있던 머리까지 푹 숙이더니 만견자실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맞네, 맞네. 와, 이 새끼. 나랑 살면서 회장님 딸을 양다리 걸쳤어. 이거 완전 개새끼네요. 회장님, 이거 그냥 냅둬요? 따님 어딨어요? 아가씨, 이리 좀 와보세요. 얘기를 조합해보니까 전 예비 남편이 저랑 살면서 회장님 딸과 양다리를 걸친 걸 알게 되었고요. 회장님 따님을 급하게 찾아서 사자 대면을 하게 되었어요. 아가씨,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혹시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과 만난 시기가 맞을까요? 제가 이 사람과 결혼을 약속했던 사람이라 같이 동거를 하고 있었을 때거든요.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맞아요. 어떻게 나를 가지고 그런 장난을 칠 수가 있어? 이 미친 새끼야. 감히 네가 나를? 하마터면 첩이 될 뻔했잖아. 야, 이 새끼야, 너 일로 와. 회장님 따님은 바로 그 인간 머리끄덩이를 잡고 흔들고 긴 손톱으로 핥히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만해. 이 여자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야, 너네 안 말리고 뭐해? 경호팀이라며. 그 인간 도와달라고 경호팀에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는데요. 저희 경호팀이 웬만한 일이면 다 말리는데 그날은 다 팔짱 끼고 보라고 제가 지시했네요. 놀랍습니다. 제가 제 빚 갚자고 했더니 그 구실로 헤어지고 양다리 걸치고 있던 회장님 따님과 만난 거잖아요. 진짜 하마터면 첩될 뻔했죠. 회장님도 진짜 화가 많이 나셨어요. 딸이 마구잡이로 그 인간 가격하고 나서 한 박자 쉴 때 회장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기가 차구먼. 내가 어린아미거든. 내 사람 건드는 사람은 내가 가만히 안 놔둬. 너네 얼른 파혼해라. 그리고 나는 저런 자식이랑 우리 딸 결혼 못 시킨다. 그리고 내 지원금 다 내놔. 나를 상대로 네가 감히 작업을 쳐.
어디서 배워먹지 못한 짓이야? 그렇게 그날 30주년 행사는 아수라장이 되었고요. 개망신당한 전혜비 남편은 오줌 지린 바지로 돌아가야 했죠. 회장님의 참교육은 파혼뿐만이 아니었어요. 회장님이 썼던 계약서 내용 기억하시죠? 그 계약서를 토대로 투자금 돌려받고 그동안 안 받았던 이익금 추징해서 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 인간은 회장님이 투자금 다 회수하겠다고 하자 회사가 잘 돌아갈 수가 있겠어요? 다시 자기 지원해줄 대표님들 만나고 다녔는데 그날 행사장에 웬만한 사람들이 다 와 있었고요. 그 장면 봐서 다들 상대도 안 해주죠. 결국 전 남자친구 회사 다신 코시국 때처럼 인원 감축하고 은행들 다 대출받고 또 제3금융에 사채까지 썼다고 했고요. 그리고 저는 몰랐는데요. 제 돈 다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현금으로 그 인간한테 돈을 줘서 못 찾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인간이 빚을 갚을 때는 계좌로 송금해서 보냈더라고요. 변호사님이 그거 잘 추적하면 제 돈에서 나온 거라고 확인할 수 있고 사실혼 관계에서 파혼하면 위자료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모든 소송을 다 했습니다. 결국 그 돈들 다 받아냈고요. 점점 빚이 쌓인 그 인간은 빚쟁이들 피해 다니다가 잠적했고요. 어디 갔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제 소송이 끝나지 않았는데 저도 답답했지만 그 인간 나이 40도 안 됐는데 인생 참 파란만장하네요. 아무튼 전 고소하고 시원했어요. 남의 인생 짓밟더니 지 인생은 뭐 대단하다고. 그렇지 않아요? 그 회사 회장님이 삼촌한테 고맙다고 그랬대요. 야, 너 덕분에 회장님이 돈을 엄청 주셨다. 내 가벼운 입 덕분에 자기 딸 쓰레기 피할 수 있었다고 하면서. 참 대단한 일 하셨다. 조카 팔아서 주머니 챙기니까 좋아요, 삼촌? 알았어요. 이번만 그냥 넘어간다. 그런데 그 따님은 어때요? 그래도 파혼은 좀 힘들더라고요. 내가 유경험자잖아. 파혼 후유증이 좀 있었는데 곧 괜찮아질 거야. 걔가 예전부터 자존심이 엄청 셌는데 사실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대. 친구 중에 한 명이 결혼을 해서 질투심에 자기도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었단다. 그런데 자기한테 가당치도 않은 남자라 크게 대이고 공부나 더 할 거라지. 그래? 그런데 삼촌 이런 말 나한테 다 해도 돼? 비밀인 거 아니지? 내가 어디 가서는 말 안 할게. 그래. 어디 가서 말하지 마. 사실은 비밀이라. 너한테 말하는 거고. 회장님이 그러더라. 너 그동안 고생 많았는데 남자 보는 눈 좀 길러야 한다고. 그런데 생각해보니 웃기네. 그 양반이 누굴 챙겨. 쥐도 지 사위 될 사람이었는데 투자까지 했는데 사람 보는 눈이 제일 없어. 안 그러냐? 삼촌은 올해까지만 저 일하는 거 봐주고 은퇴한다고 했어요. 정말 저도 짧은 기간에 파란만장한 일을 겪으며 한층 성숙해지니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내년에 대표가 되면 저도 삼촌처럼 일하며 일적으로 만난 사람들하고도 잘 지내며 오랫동안 인연을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제 얘기 어떠셨어요? 시원한 사이다 한 컵 마신 것 같지 않으세요? 장마가 끝나가고 있는데 시원한 여름 보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